당신은 위험한 생각을 퍼뜨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일본인 교사가 학교에서 받은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장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이 편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안엔 울면서 돌아온 한 소녀의 고백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왜 울었고 교사는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저는 항상 제가 옳다고 믿었어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었죠. 저는 미도리예요. 도쿄에 있는 간자키 여자고등학교에서 7년째 역사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이에요. 학생들은 깔끔한 네이비색 교복을 입고 인사도 예의 바르게 하고 규칙도 잘 지켜요. 그리고 자기들 선생님인 저를 믿죠. 저는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해 가르쳐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전통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하죠. 역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자부심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말을 깊이 믿었어요. 온몸으로요. 딱 한 나라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로 한국. 저한텐 한국이 늘 불평하는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이 이랬다 저랬다. 과거를 두고 계속 울어요. 항상 피해자인 척해요. 이런 말들은 할아버지께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하셨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차를 홀짝이시며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역사를 왜곡해. 자기네를 영웅처럼 포장하지. 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아버지는 역사학자셨거든요.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국 문화? 중국이랑 일본 거 따라한 거야.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한국, 특히 전쟁에 대해 물으면 전 간단하고 딱딱한 사실만 말했어요. 그건 교과서에 없어요. 넘어가자. 온라인 정보는 다 믿지 마. 스스로는 전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냥 그 주제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요,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닫힌 문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처럼요. 그 시작은 작년 봄이었어요. 한 학생, 미야자키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잠깐 멈췄어요. 얌전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건 다음 학기에 배울 거야. 물론 결국 안 배웠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주 뒤 또 다른 학생인 야마모토가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은 유관순이라는 소녀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가 물었어요. 전 과장된 거라고 했죠. 그냥 한 명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유튜브 영상은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이야기.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처음으로 수학 여행지를 선생님이 직접 고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대부분은 오키나와 혹은 홋카이도나 교토를 골랐어요. 그리고 저는요? 스스로도 놀랄 선택을 했어요. 전 학생들이랑 한국에 가고 싶어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눈을 깜빡였어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진짜야? 응, 진짜였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한국이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도 엉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지도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요. 그 문을 살짝 열 준비가 된 걸지도 몰라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지만요. 아직은요. 학생들이랑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저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하필 한국이에요?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언어도 모르고 솔직히 그 나라에 별 호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학생들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날 오후 반 아이들에게 수학여행 계획을 말했어요. 놀라는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 이상이었죠. 왜 한국이야? 거기서 우리 안 좋아할걸요?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벌칙이에요. 몇몇은 웃었고 다른 아이들은 멍하니 쳐다봤어요. 평소에 침착한 미야자키조차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국은 맨날 일본 탓만 해요. 거길 왜 가요? 저는 설명하려 했어요. 역사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직접 봐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박수도 웃음도 없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제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학부모가 보낸 짧고 환한 글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르치지 마세요. 이 여행 취소하세요. 다음 날 편지가 더 왔어요. 전화도 계속 왔고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학교까지 찾아오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은 거기 가면 위험해요. 한국인들은 우릴 싫어하잖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안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저희는 예의를 갖춘 손님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셨어요. 그 다음 교직원 회의 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도리 선생님,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저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꼭 해보고 싶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도 조건부로 동의하셨어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열고 모든 걸 직접 설명하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들,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숙소 사진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지도도 추가했죠. 설명회 날 밤 30명 넘는 학부모들이 왔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는 무거웠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여행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러 갑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역사 양쪽을 이해할 자격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뒤쪽에서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갈 거예요. 세상을 더 봐야죠. 다른 분들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망설이는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 63%가 동의했어요. 충분했어요. 여행은 승인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가게 됐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그 여행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걸 뒤흔들게 될 줄은요. 모든 것을요. 드디어 수학여행 당일이 왔어요. 저는 하네다 공항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다들 그리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웃는 아이도 없었고 평소에 제일 시끄럽던 애들도 조용했어요. 대부분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몇몇은 그냥 바닥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야마모토는 선글라스도 벗지 않았고 미야자키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꾹 다물었죠.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신나는 여행 전의 설레는 조용함이 아니라 뭔가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마치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2시간 후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와봤거든요. 솔직히 더 낡고 작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크고 밝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꽤 발전되어 있었어요. 공항은 정말 넓었고 로봇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쓰여 있었고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안내 로봇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웰컴 투 코리아. 미야자키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요. 저 로봇 일본어 했어요. 조용한 학생 중 한 명인 타카시가 작게 말했어요. 하네다보다 더 현대적인데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어요. 기차가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 정돈된 도로, 초록색 공원이었어요. 전기차, 자전거 도로, 그리고 뉴스와 날씨를 보여주는 커다란 스크린도 있었고요. 아이들은 창밖을 넣어놓고 바라봤어요. 말은 많이 안 했지만 표정이 바뀌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땐 서울 중심의 고층 건물이었고 로비는 밝고 직원들은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프런트 직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라고 인사했어요. 그때 몇몇 학생들이 처음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에 있는 한 한식 고깃집에 갔어요. 테이블엔 불판이 내장되어 있었고 일본어를 하는 아주 친절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고기를 굽는 법, 쌈 싸먹는 법, 반찬이랑 어떻게 같이 먹는지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고기 냄새는 정말 끝내줬어요. 지글지글 익는 소리에 달콤하고 짭짤하고 매콤한 소스까지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풍미가 퍼졌어요. 심지어 야마모토도 한마디 했어요. 이거 맛있는데요. 저녁이 끝날 무렵엔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웃거나 떠들진 않았지만 소곤소곤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떤 아이는 음식 사진을 찍었고 다른 아이들은 김치나 잡채 같은 반찬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미야자키가 친구에게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뭔가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학생들만이 아니라 저 자신 안에서도요. 여행 넷째 날은 확실히 달랐어요. 맛집도 쇼핑도 관광도 아니었어요. 역사에 관한 날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긴장됐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일찍 버스를 탔어요. 다들 말이 없었어요. 날씨는 흐렸고 창문엔 가랑비가 톡톡 떨어졌어요. 평소에 시끄럽던 여자애들조차 조용했죠. 우리가 향한 곳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었어요. 전날 밤 저는 그곳에 대해 찾아봤어요.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감옥이었고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그 안에 갇혀 있었대요. 고문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냥 박물관일 뿐이야. 일정 중 하나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속은 점점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건물은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붉은 벽돌에 검고 높은 철문.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아직도 고통이 남아있는 곳처럼 보였어요. 젊은 한국 여성 안내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몇 개의 방은 조용하고 깔끔했어요.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고 그들의 편지, 옷, 감옥에서 쓰였던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몇몇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안내자가 쇠문을 열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더 차갑고 더 어두웠어요. 여기는 수감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방은 작았고 창문도 없었어요. 벽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고 녹슨 철창이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문 도구들을 봤어요. 채찍, 전기선, 몽둥이 같은 것들이었죠. 신문할 때 사용된 것들입니다. 안내자의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재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뒷걸음질 쳤고 타카시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미야자키는 입을 손으로 가렸죠. 전 벽을 봤어요. 누군가가 벽돌 위에 글을 새겨놨더라고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한다. 그 순간 이곳은 더 이상 그냥 박물관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다음 방에는 젊은 남녀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었어요. 제 제자들처럼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관순이라는 이름의 소녀였어요. 17살이었대요. 1919년에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체포돼서 끌려왔고 몇 달간 고문을 당한 뒤 숨졌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어요.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그녀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요. 비록 한국어를 읽을 순 없었지만 가슴 깊이 무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 소녀는 자기가 믿는 걸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여행 전까지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학생들을 봤어요.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야마모토조차 재빨리 얼굴을 닦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TV를 켠 아이도 없었고 WI-파이 비번을 묻는 아이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냥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생각에 잠긴 채로요. 무언가가 변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느꼈어요. 저는 그동안 진짜 역사를 가르친 적이 없었구나.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이 서로 웃고 음식 사진도 찍고 장난도 쳤을 텐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모두 조용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 감옥. 그 차갑고 어두운 방. 그리고 유관순이라는 그 소녀.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진도. 그녀의 말도. 전날 밤 잠도 잘 못 잤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진 느낌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로비에서 우리 가이드인 박 선생님을 만났어요. 백발의 온화한 눈빛을 가진 70대의 인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도리 선생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작은 호텔 회의실로 갔어요.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에는 감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계셨어요. 손이 약간 떨리셨지만 자세는 곧고 당당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준호 선생님이셨어요. 한국 독립운동가의 손자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또렷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깊고 안정적이었어요. 제 조부는 1930년에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많은 분들처럼 구타와 고문을 당하셨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폴더에서 3가지를 꺼냈어요. 사진 한 장, 오래된 신문,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통. 사진 속엔 멍든 얼굴의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뜨겁게 불타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3번째 고문 이후에 찍힌 사진입니다. 일본 경찰이 다른 이들에게 경고용으로 사용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신문은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1930년에 발행된 진짜 신문이었어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과격한 조선인 학생 체포 재판 없이 처벌 예정. 제 손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블로그에서 본 것도 다큐멘터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쪽에서 나온 실제 기록이었어요. 그 다음 김 선생님은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조부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내 목숨을 앗아가도 증오하지 마라. 진실과 친절을 무기로 삼아라. 몇몇 학생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을 참느라 여러 번 눈을 깜빡였어요.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어요. 김 선생님,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일본 사람들 미워하시나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쟁이 싫습니다. 거짓이 싫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정말 따뜻한 빛 같았어요. 아픈 질문에 대한 너무나도 부드러운 대답이었죠. 만남이 끝난 뒤 학생들은 줄을 서서 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여자아이는 눈물 흘리며 그분을 안아드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미야자키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선생님, 왜 우리 이걸 예전엔 안 배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분의 이름. 그 이야기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요. 여러분은 일본인 선생님과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마음의 울림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